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입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지난달 30일에 시작됐습니다만 개원 일정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정 시한을 지키겠다며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단독 개원 절차를 밟기 시작했는데요. 통합당은 거대 여당의 독주라며 원구성 합의가 돼야 개원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 과연 해법은 없는 것인지 여야 의원들 모시고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21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에 국회 문을 열고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만 먼저 선출하는 일방적인 국회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177석 과반 의석을 확보해 단독으로 본회의 개의와 의결이 가능한 상황.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이 법정 시한에 맞춰 본회의 강행에 나섰고 원구성 일괄 타결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통합당은 단독 개원 시 추경 협조는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의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 양 포장되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법대로를 내세우면서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독재 정권이 법대로를 외치지 않은 독재 정권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차 추경안 심사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국회 개원과 초당적 협력이 절실합니다.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절대 과반 정당이 상임위 전석을 가져가는 것이 민의라는 여당. 일당 독재와 헌정 파괴라며 대여 공세에 나선 야당. 여기에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논란과 한명숙 전 총리의 재조사 등으로 여야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과연 21대 국회는 협치의 문을 열게 될 것인가? 대립으로 꽉 막힌 채 또다시 공전할 것인가? 막판 극적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방안을 이번 주 이슈 토론에서 집중 진단해 봅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여하실 여야 의원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김경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 함께 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원구성 문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3선 의원이시니까 중진 반열에 오르신 거죠? 예, 조금 됐으면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 의원께서는 내리 3선 하신 거고, 조 의원께서는 20대 한번 쉬신 거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중진 반열에 오르셨으니까 이제 좀 당에서도 몫을 내주셔야 할 텐데, 개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월 5일에 일단 문을 열고 의장단부터 선출해야 됩니까? 아니면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고 한꺼번에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중진 중에서 중자가 무거울 중자는 아닌 것 같고요. 무거울 중자라고. 3선은 아마 가운데 중자일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단독 국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단독 국회가 아니라 국회법에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그러니까 국회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7일째 네. 국회를 열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여타의 다른 정당들이 대다수가 지금 다 함께 여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네. 미래통합당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 국회라기보다는 단독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미래통합당이. 예,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 문을 열어야 되느냐? 당연히 국회 문은 열려야 합니다. 그게 국회법입니다. 네. 그리고 법에 맞춰진 일정에 맞춰서 당연히 열려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열어서 거기에서 여타에 다른 심의나 협상이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네. 모든 협상을 다 해놓고 그다음에 국회를 열겠다라고 하는 건 일단 이치에도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 아닙니까? 그 300명이 각각이 다 판단하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할 그런 그 역량과 그런 권한이 있는 건데 네. 이것을 모두 원내대표가 다 합의를 해놓고 열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300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여야 두 정당의 원내대표만 필요한 게 돼버린 꼴이 되는 거죠. 네. 이것은 지나치게 원내대표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게 되는 네. 결과를 초래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먼저 국회는 국회 일정에 따라서 하늘이 무너져도 국회 일정에 맞춰서 열려야지 정상입니다. 네. 예. 국회법대로 열려야 하고 열고 협상을 해도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데. 협상할 의사가 있다면은 그 말도 맞죠. 네. 그런데 그 협상 기간이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곧바로 그 국회법을 이제 거론하면서 의장단 선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뒷부분 상임위 배분이라든가 위원장 선출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협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 거죠. 네. 국회법에 여러 그 국회 운영 일정에 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규정들의 상위에 있는 규정은 뭐 이런 걸 포함해서 모든 국회 운영, 의사 진행, 국회 운영은 여야 교섭단체 협의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의라고 되어 있지만은 내용상으로는 사실은 합의고 네. 합의가 안 되면 예외적으로 표결로 하라. 라는 것이 이제 국회법의 정신이고 상위의 규범인데 그 며칠간 협상해보고 안 돼서 바로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고 의장단 선출하겠다고 하는 거는 여야 간 협의로 국회를 운영해야 된다는 이 기본 룰을 이제는 파기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럼 앞으로 국회 4년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본질적인 고민을 저희한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섭단체 간 협의가 우선이다. 예. 예,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이제 문제가 아마도 네. 민주당에서는 18석 상임위원장 전부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때문에 협상이 이제 만드는 거 아니냐 싶은데 협상용인가요? 일단 아니면 보도에는 뭐 싹쓸이, 독식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네. 저희 당 차원에서 싹쓸이, 독식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요. 그동안에 아까 이제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가 우선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5번인가요? 6번 지금 이렇게 원내 지도부 간에 계속해서 협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네.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지나치게 미래통합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21대 총선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 20대의 관행을 계속 고수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현재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되고요. 네. 그 가장 큰 민심의 요구가 일하는 국회를 하라. 20대처럼 더 이상 동물국회나 식물국회 또는 그냥 그 들어 누워 있는 침대국회, 침대 축구에서 따온 네. 말이죠. 이런 침대국회가 아니라 이제 제발 국회가 밥값을 하는 국회, 세금만 축내는 국회가 아니라 일을 하는 국회를 하라는 게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의 요구이고 이 요구에 맞춰서 원 구성도 돼야 되는 게 정상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 첫 번째는 개원하는 날짜부터 정확히 지키는 것이다라는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 그 짧게 좀 말씀하시면 18개 상임위 전체를 다 민주당에서 하겠다는 거는 확실한 의지는 아니라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동안에 지금 그 여야 간의 원내 지도부 협상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네. 문제는 이런 협의 자체가 이렇게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안 될 경우에? 결국은 국회의 정해져 있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상임위원장도 선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본회의 거죠. 선출하도록 돼 있는 걸 할 수 있다. 협상이 안 될 경우에. 이게 법적으로 지금 정해진 기한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협의가 도저히 안 되면은 그 정해져 있는 이 국회법의 조항에 따라서 네. 그것은 선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본회의 선출하게 돼 있는 네. 국회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통합당 입장은 이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요? 그 김경엽 의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은 사실 좀 저희 야당으로서는 안도감이 드는데 그러니까 협상을 전제로 한 얘기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18석 상임위원장 전체를 가져갈 뜻은 없다라는 의원님 말씀이 민주당 내부의 주류적 상황이면은 사실 저희 조금 이제 안심을 해도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까지 당 차원에서 그런 말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내대표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네. 있고 당대표님도 그런 취지로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개별 의원들의 뜻이 아니라 당 지도부의 결정이고 의사고 강력한 의지다라고 느껴져서 네. 그게 아니기를 바라고 네.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심지어 80여일 이상을 끌면서도 결국 합의를 이뤄내 가지고 의장단 선출하고 상임위원장단 선출했는데 네. 지금
임기 시작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임기 시작하고부터는 한 3, 4일 지났는데 벌써 단독 국회 소집 요구서 내고 요구서 제출했죠. 이렇게 하는 거는 과거에 근 석 달 가까이를 끌면서도 반드시 합의를 이루어서 개원을 하던 민주당 입장하고 완전 180도 바뀌어버린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은 의원님 말씀처럼 그냥 엄포용이 아니고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의사가 아닌가 하는 걸 이제 강력하게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걱정되는 것이고 네.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는 거는 여당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야당도 똑같이 책임의식을 느끼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역대 국회를 보면은 국회 실적이 제일 좋았을 때는 여야가 사이좋게 협의해서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를 하기 위해서도 여야 간 협의를 진지하게 진중하게 시간을 갖고 해야 되고 날짜 딱 정해놓고 그거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면 거기서 좋은 실적 나오기 힘들고 일하는 국회 되기도 힘들다. 네. 총선 민심도 그걸 바라는 것이지 민주당에게 177석 줬으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 야당이 말 안 들으면 그냥 제끼고 가라. 그런 게 민심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뭐 협상을 전제로 한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만 협상이 정말 안 되면 6월 5일 날 단독 그렇게 뭐 해서 6월 5일 의장단 날은 선출은 가능한 일단 무조건 개원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한다고. 그것은 국회법의 규정이고요. 네. 21대 국회가 제대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있는 규정부터 정확히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임시의회 단독 요구서도 아니고 사실 미래통합당이 이 요구서를 내는데 참여를 하지 않은 거지요. 네. 그리고 열린민주당과 정의당도 다 여기에 함께 참여를 해서 다른 정당들은 이 임시의회를 소집하는 데 참여를 했고 그리고 6월 5일 날이 이 개원 시한이기 때문에 네. 이 6월 5일 날 개원 시한에 맞춰서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3일 전에 이미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예, 그것은 법적인 절차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이런 5일이라는 규정을 안 지켰거든요.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지켜준 적이 없죠. 6월 5일까지 6월 8일까지 규정을 안 지킨 거는 그 규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때 야당인 민주당도 그 규정 최대한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 된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상위의 규정은 여당과 야당이 협의해가지고 합의를 이루어서 원만하게 국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 민주당은 80여일을 거의 석 달 가까이를 이렇게 끌면서도 합의를 이루는데 중점을 둔 겁니다. 원래 민주당이 야당일 때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국회 개원을 지원시켰던 그때 생각했던 합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협의해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조혜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과거의 미래통합당이 여당일 때는 지금 우리 민주당과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상 기다려드렸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그 홍준표 원내대표가 개원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법정 시한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반의회주의다. 지금 현재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시에 수석 부대표였는데 원내 과반 의석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다 맡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과감하게 고치고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여야가 모두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욕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부터는 달라지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 구태와는 과감하게 결별을 하고 이제 새로운 국회법을 지키는 것부터 그리고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는 것부터 이제 제대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제가 다시 여야가 좀 말씀드리지만 역지사지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죠? 국회법을 지키는 그 기본이 여야 협의로 해야 된다는 거. 네. 하다가 안 되면 표결로 막판에 표결로 해야 된다는 그걸 지키는 것이 국회법 지키는 것의 시작이고 네. 민주당이나 우리 미래통합당이나 과거에 했던 이야기 또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개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18석 우리가 다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당도 과거에 그런 이야기했고 똑같은 말을 또 이제 반복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때 홍준표 대표나 또 주호영 원내수석 지금 이제 원내대표가 되신 주호영 원내수석이 개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18석 다 우리가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안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5일이고 8일이고 고집하지 않고 네. 야당이 그 당시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참을성 있게 그 협상하면서 또 국민들로부터 왜 빨리 제때 안 여느냐, 여당이 단독으로라도 열어라, 이런 이제 부담을 지어가면서도 기다려줬고 네. 끝까지 해서 협의해가지고 합의해서 열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석도 안 가져갔고 근데 지금 민주당은 그 기다리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곧바로 이제 소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8석도 가져갈 태세인 점이 네. 우리하고 좀 다른 점 아직 같아요. 안 가져간 거 아니죠. 네. 그리고 뭐 지금 협상- 협상의 여지가 있고. 그렇죠. 문제는 협상해야죠. 그다음에 5일날 개원하는 개원국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국회지 네. 상임위원장을 결정하는 알겠습니다. 국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틀간도 충분히 더 좀 협의를 하고 저는 이 협의하는 동안에 미래통합당이 조금 더 전향적인 모습으로 네. 해서 나왔으면 좋겠고요. 근데 민주당이 합의할 의사가 있으면은 네. 의장단 선출하고 난 뒤에 상임위원장단 선출할 때까지 남은 3일이 문제가 아니고 5일 날 개원해서 의장단 선출하기 전에 앞에 있었던 일주일 안에 민주당이 알겠습니다. 뜻만 있었으면은 네. 상임위원장단 그 배정하고 상임위 배분까지 합의가 저는 다 가능했다고 봅니다. 네, 네. 이게 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의장단 선출하고 난 뒤에 상임위원장단 선출까지 남은 3일은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네, 또 네. 지나가 버릴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그건 6번의 이제 뭐, 협상 과정에서 예, 협상이 필요하다 미래통합당의 요구가 너무 무리했던 거죠. 예, 잠깐만요. 그러면 무리하다는 게 지금 이제 법사위 예결이 문제라고 지금 알려지고 우선 있는데 법사위 예결위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을 그분은 해서요. 이제 법사위가 야당 몫이다 이랬는데 예결위는 여당, 법사위는 야당 이렇게 좀 그게 여당, 야당 몫이라는 게 사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네. 그때 국회에 따라서 때로는 법사위도 여당이 하기도 했고 네. 예결위도 야당이 하거나 여당이 그렇죠. 하기도 예,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여야의 몫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지금도 20대와 똑같이 또다시 법사위하고 예결위를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미래통합당이 지금 얘기를 하고 네. 주장을 하고 그게 있는 무리한 건데요. 요구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네. 20대 국회가 지금 제대로 잘 안 돌아갔던 게 예산 심의도 기일을 자꾸 지키지 못하고 자꾸 넘겼던 게 예결위 위원장을 그 당시에 이제 야당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다 보니까 자꾸 예결위 회의를 열지 않고 자꾸 그 전에 위원장이 어떤 거 가져와라, 더 가져와라, 뭐 대안 준비해 와라. 그러니까 실제로 회의를 열어놓고 거기에서 심의를 하면서 해결해야 될 내용들을 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고 그 사전에 모든 심의를 다 끝내고 열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예결위 자체가 기한 내에 일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법사위는 또 더 심각한 거죠. 여타의 다른 일반 상임위에서 다 여야가 심지어는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올라온 법안마저도 법사위에서 붙잡고 있습니다. 법사위가 실제로 해야 될 이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악용을 해가지고 네. 이걸 가지고 그 법안을 모두 통째로 붙잡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고 하면서 아예 법사위에 법안이 지금도 잔뜩 쌓여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지금 20대 국회가 마지막에 끝나기 전까지만 해도 법사위에 지금 잔뜩 쌓여 있던 그 법안들이 다 폐기되고 폐기됐죠. 말았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21대 국회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법사위를 그래서 여당이 가져와야 된다? 이번에는 법사위에서 이렇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 맡든지 간에 우선 첫 번째는 네. 법사위에서 이런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이유로 해서 이걸 네. 남용해서 법안을 다 붙잡아 놓고 있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좀 이것은 고칠 필요가 있다. 과거에 여야가 모두가 다 동의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고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더 이상 이제 법사위가 그런 식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집권 여당의 압도적인 과반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예결위도 더 이상 예결위를 가지고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 네, 네. 예산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거 보면 뭐 법사위 예결이 뭐 좀 하나씩 여야가 맞는 걸로 하거나 아니면 법사위의 뭐 체계자구 심사권을 좀 뭐 폐기하거나 뭐 조정하거나 그런 걸로 좀 절충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그 여야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네. 국회의 기능의 문제고 그중에서도 특히 정부 여당을 비판, 감시, 견제해야 되는 야당의 기본적 역할의 문제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없이 법사위 그 예결위는 똑같은 문제를 보여왔는데 문제가 제기돼 왔었죠, 계속해서. 왔는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이 예결위원장 하실 때 문제가 조금 더 심각했습니다. 뭐
어느 위원장님이라고 제가 거명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은 네.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여야를 넘어서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맞습니다. 네네. 그럼 어떻게 예결위도 해결해야 고쳐야 됩니까? 되고, 법사위도 고쳐야 되는데, 네네. 국회의 기본 기능이 입법권하고 예산권이라고 되어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실제로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다시피, 예산 다 정부에서 편성되어 있는 거 국회에서 뭐 손대봐야 한 2, 3% 손대고 거의 정부 원하는 대로 97, 8% 정부 원하는 대로 네네. 통과되고 겨우 몇 프로 손대는데 그게 야당의 역할입니다. 입법도 정부 입법하고 국회 입법이 다 있는데 국회 입법도 다수는 사실은 내가 보면 네네네. 정부 입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국회에서 견제를 못하면은 네. 사실은 입법도 정부 입법대로 다 가는 거고 정부 뜻대로 다 가는 거고 예산도 정부 뜻대로 다 가는데 그럼 국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야당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다 합의해서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의 경우에는 네. 개인이 그걸 제동 거는 거는 저는 안 개선해야 된다고? 된답니다. 상임위에서 네. 그 여당이 그 의석의 힘으로 야당의 그 반대를 그냥 뭉개고 여당 단독으로 그냥 그 처리해서 법사위에 넘어온 걸 네. 법사위에서도 여당이 또 압도적으로 숫자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그런데 상임위원장까지 여당이면 네. 여기서도 그대로 통과되고 본회의 올라가고 네. 그러면 상임위에서도 야당은 힘이 없어가지고 또 뭉개지고 법사위에서도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본회의 표결 가면 또 야당이 아무 네. 역할을 못하고 그러면 국회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상임위에서 야당이 반대인데도 여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법사위에 온 네네. 거는 그러면 이제 그런 제도 반드시 개선을 전제로 야당이 맞는 것이 마땅하다. 그 최소한의 예. 견제 장치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좀 네. 국회의 의석수라고 하는 게요. 네. 민심의 그대로 반영 아닙니까? 그 얘기는 어떤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할 수 있죠. 네. 당연히 그것은 국회의원 개인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이 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네. 그 책임은 다음번 선거에서 투표로 심판을 받거나 그것은 하면 되는 문제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우리는 숫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물리적으로 막겠다. 네. 내지는 길목을 쥐고 아예 회의를 열지 않겠다. 이런 식의 견제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은 상임위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각 정부의 모든 부처가 네. 상임위에서 다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이루어져서 올라온 법사위의 과정은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이라고 네, 하는 네, 건데요. 이 기능 자체는 과거에 사실은 이제 이 국회 내에 입법 전문 인력이 없었던 부족할 상황에서는 때, 네, 네. 사실 법사위가 일정 정도 이 법률 용어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법과의 충돌 여부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해왔는데 네, 네.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만 해도 이번에도 보니까 법조인 출신이 46명이나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국회 내 입법 전문 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입법고시 네, 네. 합격했던 입법 전문 인력이 무려 33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다 체계자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예. 예. 그러니까 굳이 과거처럼 예, 법사위 법사위에서 기능을 해야 될 없다, 이유가 그런 하나도 말씀이신 없어진 것 같고. 겁니다, 예. 이제. 그런 예. 제도 개선을 전제로 예. 뭐 야당이 맞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절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또 바로 코앞에 온 게 추경안 얘기입니다. 3차 추경 벌써 35조 3천억 정도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면 뭐 협조하겠다. 이런데 합리적 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김정인 위원장의 구체적인 설명이 아직 없기 때문에 네. 본인이 생각하는 상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본인도 코로나19 사태 상황에서 어려운 민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재정 편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네. 정부 여당하고 크게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본인 발언만 놓고 보면은 김정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거는 한 20조에서 30조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제가 추정을 해보는데 네. 한 1, 20조 가지고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 네. 20조에서 30조 정도는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제 합리적으로 편성돼 오면이라고 조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올해 예산 12조 원? 예, 네. 512조 자체가 초수퍼 예산이었는데 네. 이것도 제대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니냐. 이 엄청난 예산을 제대로 집행 못 하고 있으면서 여기다 또 추가로 또
예산 끌어붙는 거는 효과 별로 못 날 거 아니냐. 네, 네. 혈세만 낭비하고 또 못 낼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512조 예산 가운데서 예산 편성이 잘못됐거나 또는 편성이 제대로 됐지만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네. 또는 또 집행이 돼도 경기 부양 효과가 전혀 없는 거는 지금이라도 구조조정을 해서 네. 구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경기 부양 기능도 할 수 있는 쪽으로 조정해가지고 그중에 한 10조 이상은 이 추경에 네. 다 드러내서 쓰자. 네,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경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 추가가 그리고 아니고. 국채 발행도 결국 국민 부담이기 때문에 네. 최소화하자. 그런 쪽으로 편성해 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예사가 있다. 제 생각에 제 짐작입니다만은 그걸 합리적인 편성이라고 네. 말씀하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추경 놓고서 지금 정부는 이미 이제 35조 가까이 얘기를 했죠. 근데 추경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본 예산도 안 썼는데 아직 이런 말씀이 있고. 본 예산부터 구조조정 해가지고 재원을 마련해야지 국채부터 발행하면 안 된다. 이런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우선 그런 기본 입장에 동의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이번에 3차 추경 자체가 1년에 3번의 추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이 비상 상황에서만이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출되어야 될 예산이 지출하기가 금년 말까지 네. 힘든 예산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예산들은 줄여서 네.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집중해서 또 집행을 해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지금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필요한 부분들은 국채를 발행을 해서라도 지금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사실 지금 그동안에 지금 작년부터 계속해가지고 확장 재정 전략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소비 내수 위축에 따른 경기를 일정 정도 부양시켜내면서 소비가 살아나야 생산도 살아난다라고 하는 네. 지금 현재 지금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확장 재정 전략을 추구해 왔던 것이고 이러한 전략이 사실은 이번에 1분기에 이제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평균이 3.2%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훨씬 지금 작은 지금 그 충격이 덜한 지금 마이너스 1.2%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의 확장 재정 전략이나 그다음에 좀 그동안에 지금 추경 같은 대응으로 일정 정도 대응을 해오면서 전 세계의 평균치보다 훨씬 지금 경제적인 영향을 그나마 지금 덜 받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의 지금 효과가 거의 6월 말이면은 끝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다음번에 지금 6월 달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이제 경제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가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차 추경을 다시 들고 나오게 된 것이고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실업 대란을 어떻게 해서 막을 것인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봤더니 지금 약 긴급 일자리 55만 개 예산에 지금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추경에 말씀하신 거죠? 예. 그다음에 지금 30만 개 공공 일자리, 민간 비대면 디지털 분야 10만 개 일자리, 민간 부문 채용 보조하는 게 10만 개 일자리, 그다음에 고용 안정 대책, 실업 급여 같은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이렇게 포함돼서 35조 3천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실업 대란을 막지 않으면은 이 실업 대란이 가져오는 향후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추경의 몇 배 이상이 사실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이걸 문제가 사실 되겠죠.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 추경은 또 시기를 놓치면은 또 이게 굉장히 후과가 커집니다. 그래서 규모도 중요하지만은 시기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좀 미래통합당에서도 이번 같은 경우에 추경에 아마 김종인 대표님도 그래서 아마 이번 추경이 합리적이라면 가능하면은 협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아마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기를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추경 이제 시기와 범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좀 깊이 있는 논의해서 빨리 결정하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네, 제가 좀 건의랄까 요청을 드리고 싶은 네. 부분이 빈자리에 정부 재정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메꾸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인 거는 그 빈자리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또 부가가치가 나오고 소득이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생겨나도록 하는 일이 훨씬 더 근본적이고 또 효과도 또 광범위한 것입니다. 선순환이 되도록 해야 된다. 예, 그 이제 경제 활동이 제대로 이제 돌아가도록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근본적인 처방이고 또 효과도 광범위하고.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정말 아쉬운 게 원전만 하더라도 지금 원전 산업 활성화하면 탈원전 산업 전환해가지고 원전 산업 활성화하면 곧바로 수십조 원의 경제 효과가 생기고 네. 그 밑에 있는 기업들 지금 거의 이제 문 닫아가는데 뭐 그 기술 그 유출이라든가 뭐 이런 그 근본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곧바로 하청 기업들 1, 2천 개가 살아날 수가 있고 그 네. 밑에 있는 수만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못하게 해놓고 세금으로 다 붓는 이 네. 정책이 과연 올바른 정책이냐 하는 거.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드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예. 그 기업들도 지금 그 이 와중에도 그래도 잘 돌아가는 기업들은 빨리 공장을 더 많이 돌리고 생산을 더 많이 하고 수출도 더 많이 하고 네. 근로자들도 또 이 그 수입이 점점 줄어드는데 더 일 많이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잔업수당이라든가 특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소득을 더 안정적으로 더 확보하고 싶은 근로자들 많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정부가 강제적으로 52시간 52시간 이상은 일 못하게 해가지고 공장 못 돌리게 돌아갈 공장 스톱하게 만들고 또 일하고 싶은 근로자들 일 못하게 만들고 소득은 3분의 2 이하로 떨어지게 만들고 이런 정책 하면서 그 빈자리에 혈세로 메꾼다. 이건 정말 앞뒤 안 맞는 정책이거든요. 이 근본적인 고민을 대통령이 또 민주당이 해주셔야지 이건 그대로 뭐 이념 문제 때문인지 대통령의 고집 문제 때문인지 하여튼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거기 일자리 떨어지고 소득 줄어드는 거는 혈세로 메꾸겠다. 그건 정말 국민의 말 그대로 피 같은 세금인데 야당에서도 좀 그런 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뭐 예. 그런 논의 과정에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말씀이 네. 일부분에 타당한 면이 있지만 다른 부분을 못 보고 계신 건데요. 네네. 우선 뭐 원전 문제가 오늘 뭐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원전은 사실 70년 계획이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원전의 폐전의 계획이 70년간에 걸쳐서 아주 서서히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네. 있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이제 그러한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 전체 국민들이 합의를 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원전을 대신할 친환경 재생에너지 분야가 산업이 더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그럼 그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금 일자리나 네. 이미 그쪽에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창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면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러면 친환경 재생에너지 부분을 다시 다 죽여야 됩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문제도 조금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서 그래서 좋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이제 한국판 새로운 뉴딜 하면서 그린 뉴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문제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이지 어느 한 산업만 네. 집중하면은 뭐 살아날 것이다.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경제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네, 더 드리셔야 잠깐 됩니까? 말씀하십시오. 그 신재 지금 그 그린 뉴딜 정책의 원조가 MB 정부거든요. 네. 그때 녹색 녹색 성장을 성장이라고. 모토로 내세워가지고 지금 풍력, 태양광 이런 신재생 산업 그때 역점적으로 했는데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전을 비롯해서 기존 이 발전 산업하고는 그 수지 타산이 비교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기들 부담으로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건 불가능해서 정부 지원에 네.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정부 지원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가 지원해줘도 그거 가지고도 수지를 못 맞추니까 기업들이 안 했는데 지금 정부의 차이점은 그보다 몇 배로 쏟아 부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결국 세금인데 재정인데 네.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경쟁력 없는 그 신재생 산업에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재정 투자를 계속 할 것이냐. 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원전 산업을 살려갈 것이냐. 이건 알겠습니다. 답은 뻔하다고 이분도. 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좀 나중에 논의 주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죠.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의 윤미향 의원, 이제 민주당 의원이 되신 거죠? 통합이 네, 됐으니까. 여러 가지 좀 아직도 공방이 치열합니다. 최선을 다해 의혹을 소명했다. 이런 평가도 있고, 아니다. 하나도 없이 이제 더 해명되지 않았을까. 국정조사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야 반의 극과 극인데,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김 의원께서는. 우선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동안에 소명은 아마 됐다. 제기됐던 문제들이 안성 쉼터 문제를 그 비싸게 매입해서 왜 싸게 팔았느냐. 네. 그런데 비싸게 매입한 게 아니라는 것, 당시의 시세, 그 다음에 그 팔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뭐 깎아줬던 과정, 그 다음에 이제 팔았던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5년 동안 안 팔리면서 이 부가 가치 자체가 좀 하락해서 그렇게 됐다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과정에 어떤 비리나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은 확인된 바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아마 개인 계좌로 왜 모금을 했느냐라는 부분도 보니까 이게 전체 위안부 할머니 사업, 전체 정대협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장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내지는 어디 해외 관련된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아마 이제 법인으로 계좌로 받는 게 실제로 좀 그런 걸 자기들이 이제 잘 몰랐고 그래서 개인적인 지출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모금했던 내용도 총 2억 8천 모금했는데 2억 5천은 그 목적 사업에 2억 3천은 쓰고 2억 5천은 2억 3천은 목적 사업에 썼고 그다음에 5천 부분은 이걸 지원하는 이제 정대협 사업 이렇게 해서 썼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정도의 큰 해명들이 이제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5채의 집을 샀대더라 이런 건데 네. 보니까 확인해 봤더니 5채의 집을 한꺼번에 산 게 아니라 그렇죠. 5번 이사를 갔던 네, 거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걸 이제 5채의 집을 샀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해버리면은 어디서나 돈이 나서 갑자기 5채를 다 샀을까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될 텐데 이런 데서 너무 지나치게 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이 보도들이 계속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가 좀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네. 팩트 체크가 좀 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좀 국민들도 이제 상당 정도 좀 이해를 많이 하기 네, 네, 네.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게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하고 아니면 또 퇴출운동까지 해야 할 그런 사안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퇴출운동은 국민들이 하실 거고요. 네. 70% 이상이 국회의원 자격 없다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국회의원 좀 그만둬야 된다고 네.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여론조사에 우리 당이 따르면 나설 일은 아니고 네. 국민들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해명이 별로 안 됐습니다. 해명이 별로 안 된 게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일단 주장만 있는 것이고 네.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하나도 안 내놨고요. 입증 자료가 없다. 예, 전혀 안 내놨고 그리고 해명도 주장도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하신 안성쉼터 같은 경우에 살 때는 그 시세가 한 3, 4억이었는데 7억 5천에 샀거든요. 네. 근데 왜 7억 5천에 샀냐고 보니까 주인이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살 때는 시세대로 샀다고 이야기 안 하고 주인이 그렇게 불러서 네. 호가가 그랬다는 겁니다. 네, 집을 지은 9억이라고 사람이? 주인이 9억이라고 네. 불렀다는 겁니다. 저희가 언론이 파악하기로는 그 당시 시세는 3, 4억이었는데 윤미향 당선인 해명대로 하면 주인이 9억으로 불렀는데 우리가 7억 5천에 샀으니까 싸게 산 거 아니냐 이런 네. 식으로 해명을 하던데 아니 호가대로 사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의 시세가 3, 4억이라는 주장 자체가 허위입니다. 네.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도 근거가 예. 부족한 것이다.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팔았던 네. 사람이 알겠습니다. 근거를 다 내놓고 있잖아요. 땅을 얼마에 매입을 했고 네, 네, 네. 그 건축을 하는데 얼마가 들었고 네. 그래서 9억을 받아야 됐으나 그러나 알겠습니다. 위안부 쉼터라고 그래서 자기가 1억 5천을 깎아서 오히려 자기는 더 싸게 판 것이다라고 네,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시세를 3, 4억이라고 누가 정합니까 이거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이런 허위 사실을 기초해서 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정치권은 이걸 어떻게 지켜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법을 좀 말해야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얘기 안 됐다고 그랬는데 그 정대협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쓴 내역들도 다 보면은 다 공개가 다 돼 있더만요. 네, 네. 그거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거 다 보면은 다 확인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지적하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적을 해야지 네. 그냥 쌓은 뭉개서 혹시 이거 하는데 여기 있는 모금한 돈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혹시 착복한 거 아니냐, 횡정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문제 제기 방식은 정말 위험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법적인 책임까지 따르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알겠습니다. 그 당시 시세가 3, 4억이었다는 거는 어느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주장한 게 아니고 네. 동 시점에 그 주변에 있는 네. 거의 비슷한 평수의 비슷한 네. 규모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 네. 거래의 시세가 그래서 3, 따라 4억이었기 추정한 때문에 거죠, 그것도 역시? 아니요, 사실입니다. 네, 네, 네. 이렇게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집의 시가는 이제 추정될 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그런데 이제 주인이 9억이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7억 5천에 사줬으니까 싸게 사주는 거 정치권은 아니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다음에 또 팔 때는 네네. 팔 때는 주인이 그렇게 불렀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또 시세를 또 이야기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편한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국민들은 정 의원 측에서 윤미향 당선인을 비호하면서 이분이 30년 동안 한 달에 적을 때는 20만 원 또는 50만 원 초기에는 그렇게 받아가면서 박봉우 쥐꼬리만한 급여를 받아가면서 헌신적으로 일했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해줬는데
그거 다 써도 지금까지 이게 나와 있는 지출 규모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나머지 10분의 1을 어디서 조달했을까가 국민들이 궁금한 건데 본인은 그저께 또 해명하면서 그나마 쥐꼬리 같은 그 급여도 저축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 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도 어디서 나왔느냐에 대한 의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해명이라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찰에서 뭐 당연히 밝혀질 거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걸 굳이 그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국정조사를 뭐 고려해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고 거기서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뭐 검찰도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정부 여당이나 뭐 공수처나 이런 그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서 뭐 제대로 수사하는지 조금 염려는 되지만 일단은 제대로만 하면 거기서 다 규명이 될 걸로 봅니다. 뭐 정치권이 나서기보다는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이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좀 민주당에서는 또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조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확정 판결까지 났는데 새삼스럽게 재조사 얘기하는 것은 이게 또 뭐 사법부를 좀 흔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재조사가 필요합니까? 하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이것은 지금 이제 새로운 증언과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돈을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데 유죄를 받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돈을 줬다라고 처음에 검찰에서 얘기를 했던 양반이 그렇게 왜 자기가 얘기를 처음에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법정에서 사실대로 자기가 얘기하지는 안 됐는가. 이런 과정들이 쭉 정리된 비망록이 이번에 이제 해서 한만호 밝혀진 비망록이라고 겁니다. 하는 거죠. 예, 한만호 비망록이.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검찰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불러서 회유했고 어떻게 돈을 준 것으로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증언으로 그때 했던 이 한만호 씨하고 같은 그 교도소에 방에 있었던 증인이라고 해서 세웠던 분까지도 자기가 어떻게 해서 증언을 조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까지를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문제는 당시에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이런 사건을 조작해서 만약에 지금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지금 여기서 지금 증언하는 대로 이게 사실이다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정치 공작에다가 조작 수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고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검찰 내에서 실제로 해가지고 재수사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밝힐 수 있겠는가? 사실 이런 문제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3의 좀 객관적인 법무부랄지 아니면 이런 데서 실질적인 좀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뭐 이렇게 공수처 보고 있는데 수사 대상이 된다고도 보십니까? 그건 지금 이제 공수처가 아직 출발도 안 했습니다만 그건 출발을 하게 되면은 뭐 당연히 공수처의 수사의 대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는 그 단지 그 뭐 검찰이 그냥 그 권력을 남용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면 국기문란행위입니다. 이거는 그 없는 죄를 이렇게 만들어서 유죄를 만들고 또 유죄를 갖다 무죄로 만들어내는 우리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차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경우는 아주 대단히 위험한 그리고 정말 국기를 흔드는 경우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안이다? 반드시 재조사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도 엄격하게 물어야만이 검찰을 제대로 개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참 난감한 얘기입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는데 재조사해야 된다는 그 주장에도 어떻게 보십니까? 무죄를 주장하시는 분,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 본인이나 또 거기에 동의하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재조사보다도 더 유리한 게 재심입니다. 재심은 재판을 다시 하는 것이고, 지금 쭉 말씀하신 그게 사실이면은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써서 형을 살은 것이면은 재심에서 뒤집어지고 무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재심 청구하면 된다? 그럼요. 지금 이게 사실이면은 대법원 재판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재심 신청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재심 신청 안 하지 않습니까?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심 사유가 안 된다는 거. 이제 주장은 그렇게 하지만 억울하다, 죄가 없었는데 뒤집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재심 신청할 때 재심 신청 안 하는 이유가 주장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재조사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재심 사유가 재심 경우에는 이제 증거가 위조나 변조됐을 경우에 증거가 허위일 경우죠. 그러니까 그 유죄 그 판결 내리는 데 쓰여진 근거가 된 증거가 허위일 경우, 그 다음에 증언이나 또 감정, 또 통역이나 번역이 또 허위일 경우에, 그리고
부고에 의해서 억울하게 네네네. 재판이 됐을 경우에.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는데 네. 뭐 한만호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증거 예를 들면 새로운 말씀하신 증거라고 거죠? 네. 이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운 증거에 따르면은 이게 면소가 되거나 네. 그 증거가 그 당시 제시됐다고 한다면 이게 면소가 되거나 무죄가 무죄가 되거나 되거나, 예. 아니면 형이 면제가 되거나 아니면 감경이 되거나 그런 사유가 있으면 재심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게 증거가 사실이면 재심을 신청해야죠. 왜 재조사를 요구합니까? 그럼 빨리 뒤집어지고 무죄가 될 텐데. 네. 근데 안 하는 이유가 주장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네. 또 대부분 재판을 흔히 말하는 보수 재판관들만 한 게, 대법관들만 한 게 아니고 진보 대법관들도 참여를 했는데 9억 중에 3억에 대해서는 진보 대법관들도 다 동의했습니다. 네, 네. 받았다고 해서 유죄를 내렸고 그리고 진보 알겠습니다. 대법관들 중에 또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 중에 한 5분이 이 한만호 비망록을 언급을 하면서 요거 부분은 상당 부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한 게 뭔가 하면은 한만호 씨가 검찰에서 제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습니다라고 진술하도록 검찰이 회유하거나 네, 회유했다. 협박했다가 아니고 진술은 회유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했는데. 자유롭게 했는데 네. 그 뒤에 자꾸 뒤집으려고 하니까 네. 이 검찰에서 뒤집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협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억에 대해서는 유죄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진보 대법관 소수 의견을 제기한 사람들조차도 그런 이제 판결을 내렸고 나중에는 네, 네, 이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법정에서 결국 뒤집었지 않습니까? 검찰이 뒤집지 못하게 그렇게 애를 썼는데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 번복한 진술이 거짓말이다 해서 본인이 뇌물 준 거에 대해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그 진술을 뒤집은 거. 네. 검찰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내 돈 줬다고 해놓고 대법관들 앞에 와가지고는 또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법관들 앞에 와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이게 거짓말이다 해서 네. 그것도 위증죄로 또 따로 처벌을 했어요. 네. 하여튼 뭐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게 또 그것도 굉장히 좀 쟁점이 됩니다. 이 그런 사건은 증거가 있으면 재심 신청하면 되지 않냐 이런 물론 말씀이신데. 재심도 신청을 하게 될 건데요. 할 거라고요. 예, 네. 문제는 네. 그런데 재심을 하기 전에 네. 이건 단순한 검찰의 실수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 억울함은 나중에 이제 여기에 재조사를 통해서 증거가 확인이 되고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증거들의 사실 여부가 확인이 되면은 네.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재심이 들어가겠죠. 네, 그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재조사의 문제는 더 심각한 거는 검찰권의 이러한 남용의 문제인 겁니다. 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게 그동안에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정치 공작을 통해서 이런 수사를 조작을 했다. 네. 만약에 이게 사실이다. 이건 여기에 대한 검찰의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입니다. 네. 이것은 훨씬 더 물론 한명숙 전 총리의 개인적인 억울함도 당연히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만은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벌렸던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책임을 묻고 국기를 제대로 잡아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게 더 알겠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재조사해야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재조사에서 이것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공수처가 만약에 이제 발족을 했을 때 공수처에서 할 수도 있고 뭐 특검에서 할 수도 있고 저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검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재조사 또는 재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의 재심과 검찰권 남용에 대한 재조사는 별개의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재조사하겠다는 게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한만호 씨가 돈을 줬다고 진술한 걸 나중에 뒤집으려고 하니까 그걸 네. 못하게 회유 협박했다라는 것을 재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조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대법원에 대해서도 그것도 소수 확정 의견을 판결이 인정한 난 겁니다. 네, 거니까 알겠습니다. 인정했는데 불구하고 이거는 사건 본안과 유죄 무죄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네. 유죄다.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뒤집은 것 자체도 또 거짓말이다 해서 네. 위증죄로 처벌한 거기 때문에 이미 조사 확인되어 있는 사실이고 또 조사해도 똑같은 결론이 나올 거고 그런데 그게 알겠습니다. 유무죄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라는 점이 이제
핵심인 거죠. 자, 지금 당시에 대법원의 판결을 알고 절대적인 그 신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양승태 대법원장 체계에서 이미 박근혜 정부와 사법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으로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수사를 받고 네. 또 유죄를 판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 사법 거래가 이루어졌던 대법원의 상황들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가 돼야지 대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대단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사법거래라는 게 이제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게 법원의 그 수건 사업이었죠. 수건 사업인데 상고법원 설치에 청와대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의 문건이 나왔다라는 그건데 상고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관심사항일지 몰라도 대법관 전체 관심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대법관들 중에는 상고법원 설치하는 건 반대고 대법관 표를 정수를 더 늘려서 문제를 네네네.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대법관들도 많이 있었고 네. 또 진보 대법관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 의견 다 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내면서도 또 3억에 대해서 유죄 판결도 같이 또 동참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검찰 개혁과 연결된 문제 같습니다. 이제 공수처를 설치하려고 할 때 그 본회의에서 금태섭 의원이 당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징계해가지고 좀 밝혀져가지고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표결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과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할 수 있죠. 예.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당원 소속일 때는 달라집니다. 무소속일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투표해도 됩니다. 그러나 당원에 있어서 당론이 결정돼 있다는 것은 우리는 또 정당 정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 정치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네. 당론에 의해서 했는데 발언을 하는 문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당론으로 딱 결정이 돼서 했을 때는 네. 그 당론에 지키지 않으면 또 당의 당원 당규에 따라서 또 징계가 또 가해지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것 또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신이라고 그래서 무한정으로 다 인정되는 소신이 아니라 당원은 당원으로서 때로는 결정된 당론에 따라서는 따라야 될 의무도 있는 거죠. 네, 네. 과거에 금태섭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박지원 의원님도 19대 때인가요? 당론에 위배됐을 때 위배된 저 투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경고 징계 먹었습니다. 네, 네, 네. 경고 먹고 또 그 당시에 박지원 의원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뭐 그 징계 받겠다. 네, 네. 예, 그것은 내 소신껏 했고 그 소신에 따라서 당론에 내가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징계는 내가 그대로 해서 받겠다라고 알겠습니다. 수용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건 그렇게 처리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국회의 굉장히 심각한 고민거리고 네.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만드는 근본 고질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에는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하는데 하나는 의회주의이고 하나는 정당주의입니다. 네. 원래 국회는 그냥 의회주의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당 정치가 어느 날부터 도입이 되면서 정당주의 그 시스템이 그게 이제 충돌하게 된 거죠. 네. 의회주의하고 정당주의가. 그러니까 시작도 그렇고 헌법의 기본 정신은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라는 것이고 네. 헌법기관이라는 것이고 국회법에도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서 하도록 네.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게 의회주의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헌법기관이면서 정당 무소속이 아닌 경우 말고는 무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정당 소속 정당원이라는 지위가 있고 당원이라는 거죠. 지위가 예. 있고 당의 또 기율과 또 요구사항이 네. 있는 것인데 그것에 따라야 될 그 의무도 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은 의회주의가 먼저고 네. 우선이고 그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또 국회도 네. 국회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당의 규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 없는 규정입니다. 국회법에 없는 규정입니다. 네. 정당 내부의 규율입니다. 그 정당 내부의 규율입니다. 그게 당연히 의회주의가 우선이고 헌법기관으로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활동하고 투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점점 이제 당파화돼 가지고 헌법보다도 또 헌법기관이라는 지위보다도 국민의 대표라는 지위보다도 정당 소속원이라는 지위를 훨씬 더 강하게 요구해 가지고 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의회주의는 무너지고 헌법기관으로서 국민 대표로서의 기능은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당으로서 내부적으로 규율할 건 규율해야 되지만은 의회주의나 헌법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김태섭 의원의 문제가
이거는 의회주의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나온 얘기죠. 그 얘기들은 국민의 이제, 대표성과 예. 또 당원의 지위로서 그 역할을 어떻게 좀 선후가 조정할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선후가 있고 위아래가 있는 것입니다. 의회 정치와 정당 정치의 관계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게요. 예. 이게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정당에서 만약에 이제 가령 이제 예를 들어 보세요. 지난번 이제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 국민들은 공수처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은 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당이 엄청나게 비판을 받게 되고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론으로 결정하고 이것은 책임을 지고 하겠다라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또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당에서 국회의원 신분을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는 왜냐하면 국회법이고 헌법이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헌법의 영역이 있는 반면에 또 당에서의 당은 알겠습니다. 당규에 예, 따른 일정 정도의 이 지켜야 될 의무들이 있는 것이다. 정당의 강제는 네. 필요하다. 그렇죠. 어느 정도. 금태섭 알겠습니다. 의원은 사실 반대표 던진 것도 아니고 기권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기권 한 표, 이번에 중국의 정협에서 그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2,800 몇 표가 찬성인데 딱 한 표 나온 것 때문에 반대했죠? 네. 저 나라가 저런 나라구나 온 세계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봤던 것처럼 기권한 거에 대해서 그걸 용납 못하는 정당이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큰 기대를 안고 21대 국회 출발했는데 좀 순탄치만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좀 잘 협상해서 법도 지키고 협상도 잘하는, 협치도 이뤄내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 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21대 국회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또 여야 역할 무엇인지 짧게 마무리 한번 부탁드릴까요? 우리 조 의원부터 먼저. 예, 민주당이 177석, 미래통합당이 103석, 이 다 상당히 아슬아슬한 이 구조입니다. 민주당은 숫자로 하면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밀어붙이고 싶은 생각, 야당하고 귀찮은 협상에 매달리기보다도 그냥 수의 우위를 내세워가지고 그냥 일사천리를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야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력감 때문에 국회를 쉽게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또 찾을 그런 유혹을 느낄 수 있는 상황. 근데 양쪽이 그 유혹에 빠지면은 국회는 제가 볼 때는 안 돌아갑니다. 마비됩니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같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그 국회의 본래의 정신에 충실해서 돌아와서 해야 될 그런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 특히 우리 야당 경우에는 정말 무력감을 느끼고 있고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고, 민주당이 저렇게 밀고 나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또 우리 당의 의석은 그 소선거구제 때문에 의석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지만은 지지 득표는 한 8%밖에 차이 안 나는데, 우리를 지지해준 민주당의 표준 49%가 있고 우리를 지지해준 41%가 있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야당의 강력한 견제 기능이 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고민이 많은데, 어쨌든 저희도 의회주의의 틀 안에서 잘 해보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국민들께서 또 지켜봐 주시고 또 힘을 좀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적은 의석이지만 제1야당으로서 또 제대로 할 일을 좀 찾아야 되겠죠. 마무리 발언 김 의원님. 예, 세계사에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 대감염병 사태에서 맞이하는 21대 국회입니다. 정말 지금 실업대란의 위기, 경제 위기,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국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3차 추경부터 시작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사안들도 지금 정비를 해야 될 사안들이 있고요. 코로나 이후 부분도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국회에 일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21대 국회는 이제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21대 총선에서 이미 국민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회를 마비시키지 말고 발목 잡지 말고 의석수에 따라서 표결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적은 숫자를 가지고 무리하게 다 발목을 잡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일단 의석수에 따라서 국회가 정상적인 표결 절차로 해서 가능한 표결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당이든 어느 국회의원이든 책임을 지고 평가를 받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국회가 달라져야 된다. 정말 21대 국회는 이러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서 밥값은 하는 국회, 정말 일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통합당의 좀 적극적인 협조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조혜진 의원님은 아마 항상 좀 합리적이라서 많이 협조를 하시려고 할 것 같은데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야 모두가 국민의식하는 책임 정치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비상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당적 협력을 통한 국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고요. 양보와 타협, 절충을 통한 원구성이 21대 국회 접치의 첫 시험대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슈 토론 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